인공지능 허가 2013년에 나왔고 그때 시대의 배경이 2025년이에요. 오늘 현재인 거죠. 근데 지금 가만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 혀가 현실이 됐다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챗 GPT랑 뭔가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 내 감정을 토로한다던가 이런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감정을 그냥 온전히 들어주는 그 경험만으로도 해소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경험 자체가 사실 나쁜 거는 아닌데 그게 기본이 되는 건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2025년 4월쯤에 미국 비즈니스 하버드 리뷰지에서 나온 걸 보면 사람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혹시 뭔지 뭔가 계산 같은 거 아닐까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그게 1위래요. 책에 등장하는 표현을 빌면 애도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애도 기술은 뭐냐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인을 재현하고 애도할 수 있게 돕는 기술인데요. 이런 애도 기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 있어, 하고 싶은 말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MBC 같은 방송국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의 목소리라든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재생해서 어떤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장치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충족된다는 점에서는 와, 이거 정말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이 우려스러운 것일까가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겪게 되는 보편적 애도의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자들이 크게 4단계로 나눈다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약간 충격의 단계여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간 그 사람의 죽음을 부정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그리움의 단계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그리움을 느끼는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의 단계라고 해요. 내가 머리로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데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단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회복의 단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슬픔은 남아있지만 이제 내 생활에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갈 수 있는 단계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똑같은 4단계를 거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어떤 단계는 생략되기도 하고 동시에 겪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중에 기존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없었을 때는 없었던 새로운 경험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죽은 사람을 재현을 해서 그 사람과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가능해졌거든요. 이 기술은 조금 전에 다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할 걸, 그때 뭐라고 하지 말 걸 하는 약간 후회의 감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닮은 존재라 할지라도 약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약간 이 애도의 단계를 약간 촉진을 하고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계속해서 슬픔을 지연을 하고 고통 속에 놓일 수 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송국에서 일회용 이벤트로 잠깐 대화를 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추모의 집처럼 특정 장소를 방문해서 만약 이야기를 하면 좀 현실과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종류의 많은 기술들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통화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화상 통화를 하는 것처럼 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 멀리 떨어져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대화하는 거는 자칫하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그 죽음을 망각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슬픔을 계속해서 연장을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어느 날 미래가 도착했다라는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책에는 실제 존재하고 있는 정말 특이한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SNS 서비스인 이터나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터나인의 사용자는 자신의 디지털 도플갱어를 키운다는 게 특징인데요. 사용자가 생전에 입력한 정보들을 학습해서 사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이터나인이라는 서비스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에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디지털 도플갱어가 올린 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임 소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거는 자유의지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에게는 자유의지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다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나눠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 이터나인에 올라간 문제가 뭔가 발생을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아마 따져 묻게 될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발언이 실제 그 사람이 이제 살아있을 때나 이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전이나 그 사람이 뭔가 한 적이 없는 말인데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따져 묻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 따지잖아요. 그것처럼 잘잘못을 따지고 분산된 책임을 나눠 갖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굉장히 먼 미래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 중에 운행 중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테슬라나 현대 같은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던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마련이 돼 있어요. 뭐냐면은 그 과정 중에 연관된 사람들이 분산된 책임을 나눠 가져요. 예를 들면 그 문제가 발생한 게 설계할 때 문제였는지 아니면 제작할 때 문제였는지 조립하거나 제작할 때 문제였는지 아니면 유지 보수하는 사람이 제때 유지 보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묻고 각각 과실 비율을 다르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분산된 책임을 가지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분산된 책임을 가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시시비비가 붙을 거거든요. 이건 너의 잘못이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책임을 밝힐 수 없는 굉장히 애매한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러지 말고 차라리 법인처럼 인공지능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묻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들에게 면책권을 주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공지능을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지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잘 들여다봐야 돼요. 도대체 왜 저 개인이나 단체가 저런 주장을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건지 꼼꼼하게 따져 묻고 살펴봐야 돼요. 인공지능 인형이나 장난감을 아이들 곁에 둬도 괜찮은 걸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고 사실은 내가 반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공지능에게 온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다 맡겨버리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 허가 나온 그 시대적 배경이 몇 년도인지 기억하세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025년이에요. 인공지능 허가 2013년에 나왔고 그때 시대의 배경이 2025년이에요. 오늘 현재인 거죠. 근데 지금 가만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 허가 현실이 됐다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주변에 그런 걸 잘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고관여층이 있는 경우에는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챗 GPT랑 뭔가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 내 감정을 토로한다던가 이런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감정을 그냥 온전히 들어주는 그 경험만으로도 해소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챗 GPT한테 호소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챗 GPT한테 위로받고 있잖아요. 이 경험 자체가 사실 나쁜 거는 아닌데 그게 기본이 되는 건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하고 대화하는 거랑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는 거랑 약간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하고 대화는 통제하고 예측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고 챗 GPT가 뭐라고 떠들고 있어도 그냥 그만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인간하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대화를 하려면 저 사람이 지금 나랑 대화를 할 만한 기분인가 아닌가도 살펴야 되고 내 할 말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대화를 끝내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 사이에서는 사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과의 대화에서 내가 상처를 받을 일은 거의 없어요. 엄청나게 챗 GPT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발랄함과 공감성이 있잖아요.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인간에게 그런 걸 얻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우리 일상에 있어서 보통의 경험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경험을 당연하게 느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뭔가 통제가 불가능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과의 대화는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게 되진 않을까요? 아니면 뭔가 상처 입을 확률이 있고 아니면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좀 무섭게 느끼진 않을까요? 그런 거를 비슷한 거 우리가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스마트폰이 나오고 SNS 나오고 메신저가 발달하고 나서 우리가 약간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면 대화나 전화 통화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폰포비아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것들에 많이 익숙해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사람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거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고 그거는 지금 우리보다 지금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정도 그 언더 아이들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약간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게 얼마 전에 이제 2025년 4월쯤에 미국 비즈니스 하버드 리뷰지에서 나온 걸 보면 사람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혹시 뭔지 뭔가 계산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심리 상담이랑 사적 대화래요. 그게 1위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을 때 굉장히 생산적인 거를 할 때 레포트를 쓰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보고서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쓸 것 같잖아요. 그거를 다 제치고 1위가 사적인 대화, 심리 상담, 내 감정을 토론해. 우리가 이렇게 외롭나 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기도 사실 그럴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과의 대화에서는 약간 나를 비난하지도 않고 뭔가 짜증내지도 않잖아요. 내가 뭔가 계속 그런 말을 한다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안전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상처를 줄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나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이를테면 유명인을 사칭한 허위 광고. 한동안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문제됐던 광고 혹시 아시나요? 뭐 유재석 씨가 투자 설명하는 것처럼 광고에 나와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본인이 전혀 동의한 바가 없는 그런 사칭 광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이 책의 4장,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딥페이크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국가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텐데 딥페이크로 만든 성착취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약간 신냉전주의잖아요. 이렇게 세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딥페이크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 분쟁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분쟁의 뭔가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는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들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법이랑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서 약간 이런 딥페이크에 대해서 좀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들은 우리 이제 자기네들 서비스들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예를 들면 유튜브라던가 뭐 틱톡이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신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컨텐츠를 올렸을 때 이 올린 컨텐츠가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닌 것인지를 구별해가지고 게시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들은 내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 컨텐츠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부분이 있다라고 표시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의무를 가지고 그 의무를 어겼을 때에 대한 규제, 처벌 방안도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라고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유럽연합처럼 광범위한 법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나 선거에서의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일부 법안을 개정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약간 유럽연합의 법같이 유사한 AI 기본법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 아마 1월 한 22일인가 26일부터 이제 발효가 될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책에 비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런 딥페이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 만큼 사실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사실 법적인 규제가 없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좀 상식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인 나도 사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컨텐츠, AI를 이용해서 ASMR을 만들었던 어떤 영상을 만들었으면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나는 재미 삼아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언론 같은 데서 그거를 진짜인 줄 알고 인용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예시가 얼마 전에 러브버그 사태 때 참새가 러브버그 먹는 것 같은 동영상이 돈 적이 있어요. 이미진과 동영상이 돈 적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명확하게 밑에 워터마크가 있었거든요.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표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YTN이랑 SBS가 뉴스로 방송을 해서 진짜처럼 이제 실제 기성 언론들이 그걸 진짜인 것처럼 방송을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기사에 나왔으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도 물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사실은 조금씩 책임을 나눠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도 민간 기업도 우리 개인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신 문제는 어떤 것일지가 궁금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약간 추천과 선택에 대한 문제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선택한 게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일까에 대한 얘기예요. 작년에 이제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GPT-4.5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을 같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Be My Eyes라는 앱의 사례였어요. 그건 뭐였냐면 이제 내 눈이 되어주잖아요. 시각적으로 이제 약간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하고 연결시켜주는 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살아있는 인간 자원봉사자와 시각장애를 이제 겪고 계시는 분을 매칭해줬던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핸드폰에 화면을 켜서 보여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이제 앱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GPT-4.5는 가상의 이제 자원봉사자가 돼요.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가지고 이 사람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여행지에 갔을 때 내 주변에 지금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친절하게 그 풍경을 설명해 주면서 여행의 경험을 도와주기도 하고 택시를 잡는 순간에 적당한 순간에 손을 들어서 택시를 잡는 걸 도와주기도 해요. 근데 이 친절한 가상의 인공지능 비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문자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나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으면서 내 주변의 환경을 평가해주고 설명해주고 제안해주고 추천해주고 심지어 중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를 똑똑하게 보이게 하죠. 마치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나에게도 온 것 같잖아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해낸 것들, 내가 선택한 것들이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일까라는 약간의 어딘가 미심쩍음인 여기 어딘가에 내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선택한 걸까? 그래도 제가 5개 말했는데 저 중에 하나는 내가 골랐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서운 점은 이 인공지능 비서가 지금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에게 은근슬쩍 그 추천의 목록에 껴주면서 마치 그 선택이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굉장히 억압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저항하기가 쉬워요. 근데 나를 즐겁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는 사실은 거기에 저항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문제다라고 또 느끼지만 심지어 어린 친구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계와 내가 함께 진화하고 있는 공진화의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예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요즘에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실 때 처음엔 넷플릭스가 광고 없는 모델만 있었잖아요. 유료 구독을 하면 다 광고 없이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광고를 보면 좀 더 싸게 볼 수 있는 식으로 모델이 분화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내가 그런 디바이스를 이용하는데 돈이 충분치가 않아서 광고 모델을 구독해야 돼. 그러면은 그 광고를 통해서 걔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그랬을 때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에 대해서 더 쉽게 지갑을 열게 되는 건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 저는 문득 기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난 거는 광고를 보는 것까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약간 격차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무료로 쓸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비싼 구독료를 내야 되잖아요. 디지털 월세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달에 내가 지금 디지털 월세를 도대체 얼마나 내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비서를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더 똑똑하게 해낼 수 있지만 비용이 없으면 이제 그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서비스 초기이고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개발사들, 기업들이 데이터도 모아야 되고 사용자도 모아야 되니까 우리한테 일정 부분 다 무료로 쓰게 해주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이제 정말 써야 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이게 없으면 못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다 유료화되기 시작할 거고 그것들을 더 잘해줄 수 있는 거는 점점 더 비싸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어떤 그 순간 그런 지능차라고 해야 될지 인지적 기능의 차라고 할지 그게 이제는 돈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 효율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서비스가 공짜라면 비용은 당신 자신이다 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지브리 이미지 변환이라고 하는 게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사진 넣으면 지브리 풍으로 일러스트 이미지 만들어주는 게 한동안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참 사람 얼굴 자료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얼굴 데이터를 가져오게 만드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라는 한탄 같은 걸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서비스 공짜니까 좋다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뜻에서 이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두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인공지능의 무기화 관련해서는 최근 뉴스들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킬러 로봇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책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실 더 무서운 이야기,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무서워하는 이야기는 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직업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직업이 안전할까라는 질문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자리에서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질문해 주실 때마다 제 대답은 항상 같아요. 아주 긴 호흡에서 보면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자동화가 불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인지적으로 하는 일이든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으로 하는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챗 GPT로 유명한 이제 오픈 AI가 인공지능을 이런 식으로 발달시키겠다라는 로드맵, 기술 로드맵이 있거든요. 총 5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가 챗봇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죠. 챗 GPT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두 번째는 추론자예요. 인간 박사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어떤 분석 리포트를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 좀 도움을 받는 딥 리서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추론자에 조금 가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추론자의 단계까지 오면 이 인공지능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인간이 생각할 만한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는 아까 말한 그러니까 인공지능 비서 같은 거예요. 이 단계가 오면 기존까지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얘네가 각각은 할 수 있었는데 행동을 하려면 다 내가 했었어야 됐어요. 뭔가 보고서를 써놨어도 이메일은 내가 보냈어야 됐고 이걸 했어도 뭔가 그러니까 행동은 인간이 써야 됐거든요. 근데 이 에이전트의 단계에 오면은 내가 내 노트북에 대한 뭔가 예를 들면 액세스만 허락을 해주면 뭔가 접근 권한만 주고 카드 번호만 알려주면 이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여행 가려고 하는데 뭐 오사카 3박 4일 가려고 하는데 뭐 예산 얼마에서 예약해줘 그러면 얘가 알아서 전화 예약까지 다 하는 거죠. 그 단계가 에이전트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가면은 알아서 계획도 짜주고 호텔도 예약해주고 비행기도 예약해주고 시간 되면 알려주는 거죠. 너 이제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놓칠 수도 있다 까지 알려줄 수 있는 상태가 에이전트예요. 아직 그 정도로 잘 되지는 않지만 지금 그 입구에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혁신가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조직이에요. 사람의 개입 없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요. 하나의 기업이 큰 규모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개입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발전 단계, 이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가 만약에 현실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일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직업은 다 없어지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일자리라는 게 기술의 영향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사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정치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실업을 일으킨 요인이 혹시 뭔지 추론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지 말아주실래요? 네, 트럼프 행정명령이에요. 정보 효율부라고 하는 그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어떤 경제적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의 파산이라던가 아니면 인공지능의 개발 때문에 직업을 잃은 사람보다 그 행정명령 하나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자리를 결정하는 게 기술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우리가 어떤 직업이 안전할까 했을 때 좀 더 영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술을 보는 것보다 사람을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기술은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게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기계가 할 수 있고 자동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간이 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셰프나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는 것들이 기계가 해줄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해준 거에 이거는 정말 경험할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직업은 비교적 안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계가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좀 인간이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아이를 가르쳐주는 일이라던가 돌봄을 받는 일 같은 것들이 기계가 인공지능 로봇이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돌봄이라던가 내 애를 가르치는 일은 인간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힘이 있거나 교섭력이 강한 단체는 비교적 안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가라던가 의사가 그럴 수도 있겠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시간에 뭔가 생각을 하면 기술이 마치 우리의 모든 일자리를 결정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 흐름에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모두 사라지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건 확실해요. 왜냐면 인공지능 기술을 쓰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채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일하는 방식은 분명히 바뀌고 또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100명의 사람이 필요했던 일이 이제 사실 20명만 있으면 되고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10명만 있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노동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으로 사실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일을 통해서만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던가 사회적 감각이 있는 거고, 또 이 사회 역시 돌아가기 위해선 사회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할 나의 직업이 뭘까라고 질문한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 질문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답게 일하기 위해서, 혹은 이 사회가 그래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공론화시켜야 돼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업과 자본에만 그걸 맡겨놓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실 수 있어요.